자, 연결해서 조금 해볼게요. 자, 이제 11페이지 밑에 박스 3번에 해당 기업의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 수요를 예측을 한다. 그죠? 제품 수명 주기에 의해서 수요율을 예측을 한다. 뭐 지금 괄호 1번에 보면 뭐 도입기에 있는지, 성장기에 있는지, 그리고 성숙기에 있는지, 쇠퇴기에 있는지, 그죠?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괄호 2번에 단계별 경쟁 정도를 파악한다더라.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 수요 예측 방법이라 가지고 도입기에 있느냐, 그죠? 도입기에 있으면 뭐 시장 조사를 좀 해야 된다더라. 성장기에 있으면 뭐 고객 질문법이라는 걸 좀 한다 하더라. 그리고 뭐 성숙기에 있으면 시계열 분석을 한다 하더라. 뭐 세태기에 있으면 산업구조 분석 이런 걸 좀 하고, 그 시계열 분석이라는 것도 얘기를 좀 들어봤을 거예요. 뭐 시계열 데이터의 바탕을 둔 분석 방법 이렇게 표현을 하죠. 경기 변동 이런 연구에 많이 사용을 하죠. 통계 숫자를 시간 흐름에 따라 일정한 간격마다 기록한 통계 계열을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고, 이 계열의 시간적 변화에는 여러 원인에 기인한 변동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돌연적인 사건을 원인으로 하는 것, 우연으로 발생하는 변동인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변동인지, 그리고 해마다 똑같은 되풀이되는 계절 변동인지, 또한 오랜 세월에 걸쳐 가지고 추세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인 변동인지, 뭐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순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들 변동이 복잡하게 혼합되어서 하나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루고 있다. 시계열 데이터라는 얘기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가지고 발생하는 그 사건들을 데이터로 다 수집해 놓는 건데, 그런 데이터들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건지 아니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지, 혹은 오랜 추세에 걸쳐 가지고 발생하고 있는 것들인지 이런 걸 좀 분석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연구 목적에 따라 가지고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동 부분만 분리해서 추출하거나, 특정 변동, 혹은 뭐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이런 통계 기술을 이용하는 연구를 시계열 분석이라고 표현을 한다더라. 그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이번에 제품의 미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 가지고 수요를 예측한다. 외부 환경 분석, 앞선 시간에 얘기했듯이 뭐 경제 성장률, 괄호 2번에 물가 상승률, 괄호 4번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3번에 제품의 산업 환경 분석 통해 가지고 수요를 예측한다더라. 지금 이 산업에 지금 기업체가 속해 있는 이 산업 환경에 분석을 하는데, 괄호 1번에 보면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괄호 2번에 국제적인 기관이 어떻게 향후 전망을 하고 있는지 이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괄호 3번에 신기술이 지금 도입이 돼가지고 언제쯤 이걸 반영한 기술, 이 기술을 반영한 제품들이 언제쯤 생산이 돼가지고 보급이 될 수 있을지, 그러면 그 전 단계인지 지금 그걸 준비해야 되는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더라. 그리고 4번에 아까 얘기했던 뭐 삼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수요를 예측한다 돼 있죠. 괄호 1번에 자사 분석, 그죠? 가에 보면 자사가 판매하는 주요 제품, 괄호 안에 주요 서비스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나에 보면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서비스 제공 능력, 그 다에 보면 과거 판매 실적, 라에 보면 향후의 기술 개발은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느냐, 마에 경영 상황, 조직 체계, 바에 인적 자원, 사에 뭐 향상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죠? 그런 것들을 살펴본다. 자, 괄호 2번에 경쟁사 분석을 한다더라. 가에 보면 가장 큰 경쟁사는 어디가 되느냐,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 되고, 강점 약점, 가격 정책, 마케팅 전략은 어느 정도 되느냐. 자, 다음 바에 보면 자사가 벤치마킹을 할 정도의 그 정도의 뭐 이제 모범적인 사례를 갖고 있는 경쟁사는 어떤 데가 있느냐, 그리고 사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경쟁사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자, 괄호 3번 이제 고객 분석이라고. 가에 주요 고객은 누구냐, 그 나의 이 주요 고객의 특성, 속성, 연령대라든지 소비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다의 니즈는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라의 구매 결정 요인은 무엇이냐, 마의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바의 이 규모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죠? 그런 것들이다. 자, 5번에 수요 예측 기법에 의해서 미래 수요를 또 예측을 한다더라. 괄호 1번에 통계적 예측 모형을 통해 가지고 수요를 예측한다. 괄호 2번에 시장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괄호 3번에 델파이 기법에 의해서 수요를 예측한다. 델파이 기법이 어떤 거냐? 가에 보면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를 해가지고 나의 이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다에 이 사람들로부터 응답을 수집해가지고 라에 응답을 분석을 해서 마에 응답을 분석하고 다시 또 질문하는 거죠. D시가 아니고 그죠? 다시겠죠. 다시 오타네. 다시 또 질문을 하죠. 바에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가지고 그 전문가들 사이에 서로 응답한 내용을 오픈을 해가지고 공유하면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가지고 사에 새로운 응답을 다시 또 수집 분석을 해가고 그걸 다시 또 전문가들에게 전달을 해가지고 의견이 하나로 수렴할 때까지 계속 피드백을 갖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델파이 기법이라고 표현하죠. 델파이 기법. 그죠? 근데 이 델파이 기법에 한계가 좀 있어요. 뭐, 여러분들 다 경영학 원론 시간이나 경영 전략 시간이나 이런 수업 시간에 다 공부를 했으니까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그죠? 신뢰도나 신빙성에 있어서 굉장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 기법을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전문가들끼리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자기 입장을 변화를 하면서 변화를 통해 변화라고 표현 그죠? 남의 의견이 더 옳다라는 거 그걸 수긍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어쨌든 그렇게 합의를 이루는 그 과정이 그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합의를 하면서 자기의 견해를 하나씩 포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용성이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다. 그리고 예측일 뿐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도 있고. 그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런 기법도 사용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괄호 4번. 판매원 의견 조사법에 의해서 수요를 예측한다. 판매하는 사람들 있죠.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그죠? 이 사람들한테 그 예상하는 수요를 수집해보고, 그죠?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다에 보면 차기연도 판매량으로 산정을 한다. 전문가들에게 이 시장, 우리 회사, 이 판매 수요, 판매량을 예측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그것도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이 정도 얘기하면 안 되겠나 싶어요. 뭐 수행 팁이라고 돼 있는데, 수행 팁에 뭐 삼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자사가 속해 있는 산업 내 경쟁자, 고객, 그리고 자사의 역량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죠. 그리고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분석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가치사슬 분석 공부해봤을 거예요. 그 밑에 점에는 산업구조 분석 이렇게 돼 있죠. 그래, 공급자, 잠재적 진입, 산업 내 경쟁, 대체재의 위험, 구매자 등 관점에서 자사가 속해 있는 시장의 환경을 분석하는 거. 근데 두 번째 점에 있는 가치사슬 분석, 손익분기점 분석 이런 거는 뭐 원가 회계 시간에 공부를 했을 거고. 그죠? 가치사슬 분석도 공부를 했겠지만, 조금만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언급을 잠깐만 드리면, 뒤에 잠깐 나오거든요. 17페이지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그때 가서 합시다. 미리 하지 말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외부 환경에 대해서는 분석이 끝났다. 이제 내부 환경을 한번 분석해보자. 그 얘기예요. 내부 환경. 자, 내부 환경 분석. 박스 1번에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한 영업 전략이 되어 있죠. 기업이 속해 있는 대내적, 대외적 환경 분석은 판매 부분에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 줄 끝에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고 그 다음 줄 중간에 기회와 위험 요소를 도출함으로써 그 다음 줄에 내부 환경 분석이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내부 역량에 대한 분석을 의미하고 외부 환경 분석이란 기업 외부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석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더라. 그때 박스 2번 내부 환경 분석은 기업이 자사의 내부 역량에 대한 분석을 의미하는 거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그리고 유무형의 경영 자원 그걸 통해 가지고 기업의 핵심 역량을 분석하는 거다. 그때 핵심 역량이란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는 거 그걸 분석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단락에 이러한 내부 환경 분석은 사업 구조의 분석 그리고 경쟁 우위의 분석 경영 자원 분석으로 구성이 된다. 사업 우위의 구석 내부 환경 분석의 사업 구조의 분석에 BCG 매트릭스 들어봤죠? 그죠? 그리고 GE 매트릭스 그리고 경쟁 우위 분석에 재무 분석,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경쟁 요소 평가하고 경영 자원 분석에 가치사슬 분석 요거 할 때 잠깐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뭐 재무나 마케팅, 기술, R&D, 생산, 인사 조직,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 그죠?
자, 다음 페이지. 핵심 역량이 됩니다. 핵심 역량. 자, 1번의 핵심 역량. 기업의 핵심 역량은 기업이 보유한 경쟁적인 핵심 지식 수준의 능력적인 활동을 통해 오랜 경험에서 얻은 지식과 해당 분야에서의 암묵적 기술 노하우. 그죠? 이거로 새로운 외부 지식을 보유한 우수 연구 조직, 핵심 인력, 이런 사람들을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한다. 우리 회사에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우수한 인력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더라. 괄호 1번에 경쟁 기업에 비해서 우월한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의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들도 다 진행하는 그런 업무를 우리 회사에서만 유일하게 조금 더 빠르게 한다. 그런 건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경쟁 우위를 가져다 주는 활동과 경영 자원만이 핵심 역량이 될 수가 있다더라. 원천 기술이겠죠. 우수한 인적 자원. 그죠? 이런 사람들. 괄호 2번에 이러한 핵심 역량은 그 기업 사업부에 차별적으로 혹은 비용 우위적으로도 경쟁력의 근원이 된다. 이 핵심 역량은 그 다음 줄에 차별적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 차별적인 경쟁 시장에서 차별적으로 독보적으로 뭔가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것도 우위에 있다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비용 우위적. 비용이 극단적으로 낮은 것도 어느 정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하나의 핵심 역량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죠? 단순히 몇백 원 차이 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LG 아니면 CATL인가? CATL 그죠? 중국에 있는 업체 혹은 SK 하이닉스 이런 데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을 된 걸 받아가지고 쓰는데 앞으로 이제 테슬라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자체 생산한다 그랬거든. 자체 생산하게 되면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죠. 그죠? 배터리의 단가 자체를 확 낮출 수 있다고. 지금 전기차가 비싼 이유는 배터리의 단가 때문이거든. 그럼 배터리 단가를 확 낮춰버리면 거기에서 비용에서 확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다른 완성차 업체에 비해 가지고. 그죠? 그런 경우에도 핵심 역량을 가진 걸로 파악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것도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언론 기사를 보니까 폭스바겐 뿐만 아니라 여러 완성차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려고 생산 라인을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여기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지고 비용으로, 그죠? 핵심 역량을 비용으로 우위를 가지려고 하는 노력들이에요. 노력들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시간이 갈수록. 자, 그 다음 괄호 3번에 핵심 역량이 기업 성장의 근원이 된다더라. 자, 이번에 사업 구조 분석. 사업 구조 분석은 전략 사업 단위별로 경제적 부가가치 정도를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다양한 사업 단위들이 전사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현재 또는 미래의 기업 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라더라. 사업 구조란 기업이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구성 형태를 의미한다. 자, 3번에 경쟁 우위 분석. 경쟁 우위란 우월한 경제적 위치에서 현재 또는 잠재적 경쟁자에 의해 동시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가치 창조 활동을 수행하거나, 이게 아까 차별화였다고. 차별화. 혹은 경쟁에서 전략적 우월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쟁 우위는 차별화 우위뿐만 아니라 원가 우위도 될 수 있다. 아까 우리 그 비용에서 우위적인 핵심 역량을 우리가 갖출 수도 있다 그러죠. 그죠?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예를 들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자, 4번에 이제 경영 자원 분석. 경영 자원이란 기업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그죠?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능력, 정보, 지식 등을 포함한다. 근데 조금 더 읽어볼게. 경영 자원의 주된 분석 목적은 기업이 부여한 자원과 능력을 평가를 해서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는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데 있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외부 기회에 대해서 강점을 활용하거나 핵심 역량이나 능력의 개발과 축적을 통해 강점을 계속 유지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데 경영 자원을 분석하는 목적이 있다더라. 우리 회사가 뭘 잘하는지, 그죠? 이걸 가지고 시장에 나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걸 파악해 보는 거다. 그 얘기요. 넘어가면 돼. 자, 다음 박스 3번에 핵심 역량 분석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가치사슬 분석이란 기업의 다양한 내부 활동을 각 시너지의 성격과 범위에서 조사하는 방법이다. 기업의 전반적인 활동을 주 활동, primary activity와 그죠? 보조 활동, support activities로 구분을 해서 기업이 구매 및 재고 관리부터 물류, 생산, 판매, AS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부분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창출되는 부가치를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다더라. 가치사슬 분석 방법은 기업 내부 활동의 체계적 검토와 강점과 약점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가치사슬 분석도 여러분들 이미 다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약한 자료를 조금 갖고 왔어요. 기억만 더듬어 드리는 거예요. 뭐 이걸 제가 뭐 강의를 할까지는 아니고 이미 다 공부하는 거니까요. 이 가치사슬 분석은 이제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이론이죠. 기업의 부가치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활동들, 그죠? 그런 것들을 연계해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뭐 프라이머리 액티비티즈를 가지고 주 활동이라고 돼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뭐 본원적 활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리고 보조 활동 서포터 액티비티즈도 일반적으로 지원적 활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이렇게 본원적 활동과 지원적 활동으로 나눠 가지고 이런 기억만 그 그림 기억 안 납니까? 그죠? 여러분들 예전에 공부할 때 그런 기억이 날 건데, 지원적 활동 그리고 본원적 활동,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죠? 가치라는 걸 창출해낸다더라. 가치라는 걸. 그때 본원적 활동은 내부 물류 같은 활동이 있었고, 그죠? 물류를 통해 가지고 생산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죠? 그죠? 그리고 요걸 가지고 외부 물류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요걸 가지고 판매나 마케팅을 하죠. 그리고 사후 AS.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체의 본원적 활동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냥 그 얘기예요. 이런 형태로 돈을 벌어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 가치를 창출한다. 그죠? 물류를 통해 가지고 원자재를 이렇게 도입을 해서 생산하고 운송하고 외부 물류를 통해 가지고 보내고, 그리고 판매나 마케팅, 판촉 활동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AS까지 해주는 거. 요걸 가지고 가치를 창출한다. 그럼 지원적 활동은 어떤 건데? 그냥 기업의 일반적인 하부 구조죠. 인사팀, 영업팀, 총무팀 이런 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인적 자원을 개발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연구 개발, 기술 개발, R&D 그런 거. 그죠? 그리고 구입이라든지, 그죠? 조달청, 요런 데 관리하는 거. 그죠? 요렇게 해 가지고 지원적 활동, 그죠? 서포트, 본원적 활동, 프라이머리 액티비티스 이렇게 구분해서 가치라는 밸류를 뽑아낸다더라. 그죠? 요게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분석이었죠. 그죠? 기업의 이런 내부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그래서 외부 시장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게 어떤 것들인지, 거기에 기회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강점을 활용을 해서 그 기회를 잡자 그 얘기지. 그죠? 네, 그런 게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분석이었다. 그죠? 자, 그리고 밑에 이제 7S 분석 이렇게 되었죠. 그죠? 3C 분석 나오고 5S 나오더만 이제 7S라고 돼 있죠. 그죠? 자, 7S는 기업 내부의 전략을 전략, 스트레이트지, 구조, 스트럭처, 그리고 시스템. 그죠? 시스템, 그리고 공유 가치, shared value 돼 있죠. 그리고 인재, 스텝, 그리고 기술, 스킬, 그리고 스타일,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더라. 그죠? 자, 전략이나 구조, 시스템, 전략, 구조, 시스템 이런 거는 하드웨어적인 성향이고, 공유 가치라든지 인재, 기술, 스타일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의미한다더라. 그죠? 그 7S 분석 기법을 통해 가지고 기업은 내부적으로 핵심적인 강점이 무엇인지,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도입한다더라. 그죠? 여기까지 전략, 구조, 시스템, 여기는 하드웨어적인 거,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적인 거,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강점이 뭔지, 그죠? 그리고 단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이런 걸 분석을 한다 그 얘기죠, 그죠? 밑에 있나? 밑에 좀 있는데 잠깐만 또 언급을 드리면, 이것도 다 공부했을 건데 이거는 이제 맥킨지 분석이라고 표현하죠. 맥킨지에서 개발한 내부 환경 분석 툴이죠. 그죠? 그래서 S가 7개다. 그래서 7S라고 그러는데 하드웨어적인 거 3가지, 스트럭처, 그죠? 그리고 스트레이트지, 시스템 있었고, 소프트웨어적인 요소 4가지.
그죠? 이걸 가지고 조직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밝혀내는, 그죠? 즉, 회사의 강점, 그리고 약점, 회사 문화, 그런 일체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기법이죠. 그죠? 그런데, 단점도 좀 있죠. 그죠? 하드웨어적인 요소인 전략과 구조, 시스템, 이런 것들은 한번 수립되고 변경하자는 의사결정이 내려지면 쉽게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인 요소 4가지 있죠. 직원, 공유가치, 스타일, 기술,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직원들의 가치관, 그리고 인적 자원, 사람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변경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즉, 무슨 말인데, 이건 바꾸기 쉬운데 이건 못 바꾼다, 그 얘기예요. 못 바꾼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세븐에스 구성은 이걸 가지고 주로 조직의 변혁을 꿈꿀 때, 그럴 때 분석하는 기법이다. 조직의 변혁을 하드웨어적으로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가치관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죠?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 회사의 비전에, 그죠? 비전에 가치, 공유가치. 우리 회사 비전과 같은 가치를 갖게끔 직원들을 동기부여시키고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그에 따른 전략을 같이 짜고 그에 따른 전술을 같이 수립해서 우리 회사의 공유가치, 직원의 성장, 그리고 우리 회사의 성장, 이거에 수렴하도록 회사의 조직 변혁을 이끌어내는 그런 기법이죠.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자, 또 넘어가 봅시다. 조금만 읽어볼까, 하나씩. 전략부터, 맨 밑에 전략. 자,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기업 목표, 사업 방향, 이런 것들. 자, 조직 구조, 의사결정 구조, 그죠? 그리고 괄호 3번의 시스템, 그죠? 경영 관리 시스템, 성과평가 시스템, 이런 것들. 괄호 4번의 공유가치,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가치관. 괄호 5번의 기술, 조직원들이 갖고 있는 기술, 마케팅 능력. 괄호 6번의 직원, 인적 자원의 능력, 스타일. 그리고 기업의 경영 방식, 경영 문화. 요즘에는 기업의 경영 문화를 굉장히 많이 따지죠.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입사 지원할 때 이 회사의 경영 문화, 기업 문화가 어떤지 그것도 많이 파악하고 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다 보니까, 그죠? 언급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과거에는 우리가 대기업체라고 부르는 함흥, LG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죠? 함흥은 과거부터 이제 군대식 조직 문화, 기업 문화 이런 표현을 많이 했다고 해요. 상하 단계로 위에서 이제 전달하는 걸 밑에서 이제 수행하는 형태. LG는 이제 과거부터 이제 가족적인 경영 분위기, 가족 같은 기업 문화 이런 표현을 많이 했다고. 여러분들은 어디가 마음에 듭니까? 군대식보다는 가족 같은 기업 문화가 좋습니까? 가족 같은 기업 문화도 좋지는 않아요. 가족 같은 기업 문화가 어떤 단점이 있길래요? 학생 여러분한테 그러는 거야. 이거 예산관리 수업이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맨 앞에 앉았던 친구들. 너희 주말에 뭐 했니? 여자친구랑 혹시 데이트했니? 이런 걸 물어보는 게 가족 같은 경영 문화죠. 그죠?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다, 그 얘기야. 개인의 사생활이 침범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게 또, 요즘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프라이빗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이 참견 못 하도록. 남들이 참견하면 그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고 예의에 어긋나는 질문 또는 언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그죠? 이제 가족 같은 조직 문화라는 게 이게 선을 딱 긋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까지가 가족 같은 거고 이걸 초과하면, 벗어나면 개인의 사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거고, 이걸 칼로 무자르듯이 딱 하기가 힘드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꼭 좋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다. 물론 장점도 있지만. 네. 자, 그 다음 기타 핵심 역량 분석 방법이라는 게 있다더라. 기타, 그죠? 경쟁 우위를 분석하는 것도 있고, 그죠? 재물을 분석하는 것도 있겠고, 기능 역량이나 자원도 분석하고, 그죠? 그리고 핵심 역량 동기 분석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경영 개척도 분석하고, 균형 성과표라는 말이 나오죠. 균형 성과표. BCS 들어봤죠? 균형 성과표라는 거 들어봤죠? 안 들어봤죠? 자,
조금만 읽어줄게. 자, 균형성과표. 기업의 균형성과표는 기업의 성과를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그리고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그죠? 상호 균형적이고 효과적인 성과 관리 기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더라. 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잠깐만 언급을 하면, 균형성과표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균형성과표는 이제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그 BCS라고 부르죠. 그죠? 균형성과표, 그 재무지표, 그죠? 성과 관리를 할 때, 직원들 성과 관리를 할 때, 재무지표뿐만 아니라 비재무지표까지도 균형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성과를 관리하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계학자 중에 카플란, 그죠? 그리고 경영자문가의 노튼, 카플란 노튼에 의해 가지고 정립이 됐죠. 기업의 비전, 전략, 이런 것들을 조직 내외부의 핵심 성과 지표라고 부르는 KPI, 이걸로 재구성해가지고 전체 조직이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도록 하는 경영 전략 시스템이더라. 균형 성과표는 4가지 관점이 있었다. 아까 읽어본 거에, 그죠? 재무적 관점. 이 재무적 관점은 이제 주주의 부를 최대로 하고자 하는 관점이죠. 영리단체의 가장 최종적인 성과 목표였다. 전통적인 재무지표였죠. 그리고 고객 관점. 고객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고객 만족에 대한 성과를 한번 보자. 고객 만족도 조사, 고객 확보율이라든지, 고객 유지, 이탈률, 그리고 반복 구매율,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내부 프로세스 관점. 기업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한번 측정해 보는 거지. 불량률이라든지, 작업 폐물이라든지, 재작업률, 그죠? 그리고 납기, 생산 처리 시간, 재고 회전율,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학습과 성장의 관점. 그죠? 신제품 매출 비율, 특허 등록수, 직원 만족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학습과 성장의 관점, 이렇게 4가지 관점. 이 4가지 관점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BCS 균형성과표 그 이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재무적인 관점, 영리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는 재무적 관점, 그죠? 그게 무슨 말인데, 주주의 부를 최대로 하는 게 이게 가장 궁극적 최종적인 목표라고, 결과. 그리고 이런 고객 관점의 지표는 원인이 된다 하더라. 고객 만족은 효율적인 내부 프로세스 없이 달성할 수 없으니까 내부 프로세스 지표는 고객 관점 지표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내부 프로세스 지표, 이걸 가지고 고객 관점 지표의 결론을 도출해야 되고, 이 고객 관점 지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재무적 관점 지표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죠? 이게 상호자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성과 목표, 지표로 구체해 가지고 전략 수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라더라. 자, 그 얘기입니다. 회사의 목표를 개개인들에게 연결시켜 가지고 개개인들의 목표와 회사의 목표를 일치시켜서 개개인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 주주의 부를 극대화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다.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BCS 균형성과표라는 거. 그렇죠? 자, 됐습니다. 또 넘어가자. 또 이제 뭐가 나오나? 포피 분석이 또 나오네.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제품, 가격, 판매 촉진, 유통 경로,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포피 분석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죠? 마케팅 시간에 들어봤을 것 같아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써봐줄까? 프로덕트, 그리고 프라이스, 그리고 플레이스, 그리고 프로모션. 그래서 포피 분석이라 하죠. 그죠? 제품, 가격, 그리고 경로, 판매 촉진,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 그 얘기죠. 그죠? 자, 이런 포피 분석은 정해진 방식으로 환경에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자는 측면에 있다더라. 그죠? 그래서 제품부터 조금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단순히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핵심 가치가 소비자의 어떤 욕구를 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부가적인 요소는 핵심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소비자의 핵심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제품이라면 쓸데기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프라이스는 자,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 가능성은 0에 수렴하기 때문에 기업은 저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왜? 현대와 같은 시장에서는 가격이 비교 우위를 가질 때 고객들이 이 제품에서 이 제품은 저 제품과 이러한 면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은 더 지불해도 충분히 내가 용인할 정도가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고객들이 용인할 정도, 그 정도와 그 고객들이 용인할 수 있는 그 특징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교 우위가 제각각이며 소비자는 저마다 다양한 기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 혹은 서비스가 더 가치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더라. 그래서 이 가격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고객들의 실질적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가격. 결국에는 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개의 제품군들을 뽑아내가지고 내가 그 제품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객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 지불을 조금 더 용인할 여유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스, 유통. 자, 우리 회사가 생산한 그 가치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지. 그래서, 유통 단계가 많잖아요. 유통 단계가 많은데,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가격 단가를 좀 낮추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백앤 프론트라 그러죠. 그죠? 우리 앞에 있는 생산자, 그리고 뒤에 있는 유통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하나의 회사로서 굴리죠. 그러면 가격 단가를 좀 더 낮출 수 있겠죠.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유통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잡아모아야 될 건지 아니면 외주를 줘야 될 건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된다더라. 그죠? 아니, 그럼 무조건 다 인수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회사가 그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은, 그죠? 근데 인수하는 게 좋겠지만, 역량이 그 정도 이미 갖춰져 있으면 굳이 뭐 인수할 필요까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프로모션의 촉진, 판매 촉진. 그죠? 요즘에는 이 프로모션이 일반적인 광고뿐만 아니라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유튜브도 있죠. 그죠? 이렇게, 그죠? 기존에 빠르게 지나가지만 그만 보고 싶은 그런 지겨운 광고가 아니라 잠깐 영상을 만들더라도 재미있게 만들어가지고 고객들의 시선이 거기에 멈출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을 해야 된다는 게 요즘에 트렌드인 것 같다. 물론 뽑아내기가 힘들지만. 예전에는 광고라는 게 굉장히 혁신적이고 그래가지고 카피라이터 이런 사람들이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여기저기 막 광고를 이제 만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죠? 요즘에는 뭐 맛집 같은 거 검색할 때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경우가 또 극히 드물더라고. 인스타그램을 또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은 별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죠? 프로모션 할 때도 그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가지고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바로 8번에 이제 이해관계자 있죠. 그죠? 이해관계자들은 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겠죠. 요 정도 하고 박스 4번의 사업 구조 분석 방법보다는 잠깐 끊었다가 또 하시죠.